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꽤 긴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독서 여정과 제가 쌓아온 몇 가지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여 어떻게 하면 독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책은 제 삶에서 매우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과장하지 않고 말하자면 오늘날 제가 가진 모든 것들, 직업, 지식, 사고방식 등 대부분은 독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독서 여정에는 꽤 많은 실수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실수들을 여러분께 모두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그러한 실수를 피하고 독서를 더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독서 여정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단순히 책을 집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읽던 시기입니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바로 다음 책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읽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제가 아직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주로 읽은 책은 소설과 같은 픽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빈슨 크루소 혹은 줄 베른의 해저 2만리나 80일간의 세계 일주 같은 모험 소설들이었어요. 이런 책들은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식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읽는 책들이 대부분 논픽션, 전문 서적 혹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책들로 바뀌었을 때 그런 방식으로는 지식의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고 난 직후에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몇 주가 지나면 기억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약 20~30%만 남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그런 방식 때문에 어떤 관련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제가 어디선가 이 주제에 대해 읽었던 것 같다는 애매한 기억만 남았고 그 내용을 다시 찾으려면 큰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책을 읽고 나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연필이나 볼펜 아니면 형광펜 같은 도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어떤 책을 다시 읽거나 특정한 지식을 다시 찾아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미 메모되어 있어서 쉽게 참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방식은 제가 아주 중요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읽으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분을 표시하려면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들이기 전에는 가끔 책을 읽을 때 그저 읽기만 하는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글자들은 눈앞에서 지나가지만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하는 습관은 저의 집중력을 높여주었고 더 많은 정보를 잡아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습관을 들인 이후로 제가 수집한 지식의 양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약 20%의 정보를 얻었다면 이 방식으로는 약 40%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40%도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그 책의 전체 내용 중 단 40%만 얻는다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제가 킨들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가 대략 2007년에서 2008년쯤이었어요. 바로 아마존이 첫 번째 킨들 버전을 출시했던 시기였습니다. 혹시 킨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킨들은 전자책 리더기입니다. 킨들이 전자책 리더기라 불리는 이유는 그 화면이 잉크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LCD 화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위에 글자를 읽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킨들로 읽을 때는 눈의 피로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킨들에서 하이라이트를 하면 그 모든 하이라이트가 책 안에 별도의 섹션에 저장됩니다. 덕분에 내가 표시한 모든 중요한 부분을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죠. 저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킨들은 제가 하이라이트한 내용을 다시 참고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시점이 제가 미니멀리즘이라는 삶의 철학을 알게 된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미니멀리즘은 저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철학이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거의 완전히 킨들로 전환했습니다. 종이책은 더 이상 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책을 킨들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종이책은 거의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혹은 제가 산 책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산 경우 이렇게 킨들은 저의 세 번째 독서 단계가 되었습니다. 킨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앤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어디블이라는 서비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블은 저의 네 번째 독서 단계였습니다. 어디블을 알게 된 계기는 아마존이 후에 킨들 버전에 추가한 위스퍼싱크라는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위스퍼싱크가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을 오디오북 서비스인 어디블과 동기화해 준다고 광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디블을 처음 알게 된 계기였죠. 저는 어디블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디블은 오디오북 형식으로 된 책으로 우리가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형식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제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어디블 덕분에 저는 운전하면서 듣거나 산책하거나 조깅하거나 심지어 식사하면서도 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팟캐스트와 비슷한 형식이죠. 그때는 마침 제가 호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은 드물죠. 제가 살던 시드니라는 도시는 매우 넓어서 집에서 사무실까지 기차를 타고 20에서 30분 정도 이동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긴 시간을 통근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어디블로 책을 읽는데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책을 어디블로 듣게 되었고 그 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다섯 번째 독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어디블에 완전히 빠져 있다 보니 어디블 독서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디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독 기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블 앱에서는 책 읽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책의 내용을 훨씬 더 빠르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익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읽기 속도를 약 1.3배로 설정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속도에 익숙해지면 속도를 1.4배나 1.5배로 올려봅니다. 이렇게 조금 적응하면서 원하는 대로 속도를 점차 올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꽤 오래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복잡하지 않은 책은 0.7배속으로 듣습니다. 약간 복잡한 책이라면 1.5배속으로 듣습니다. 이런 속도로 들으면 동일한 양의 지식을 얻으면서도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도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자주 공유하는 독서 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었다고 공유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새로운 속도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 후에 속도를 1.0으로 다시 낮춰 보세요. 그때는 정말 느리고 불필요하게 천천히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방법에는 또 다른 부수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어 이야기를 하자면 그 시기는 제가 막 호주로 이주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주로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일했기 때문에 제 영어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주에 와보니 제 영어가 정말 형편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할 때는 발음을 조정하고 말을 천천히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나라로 가면 그들은 그런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호주의 발음은 매우 강하고 말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호주에 왔을 때 영어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아무튼 제 영어 여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어디블로 돌아가 보죠. 어디블을 발견하고 속독 기술을 적용하면서 제 독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엄청난 양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략 이틀에서 사흘에 한 권을 읽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해에는 연말 결산에서 1년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는 점입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이틀에서 사흘에 한 권씩 읽은 셈이죠. 논픽션 책 기준으로는 꽤 빠른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르듯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은 법입니다. 너무 어디블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읽기 위해서만 읽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읽는 책의 양은 확실히 많아졌지만 깊이는 부족했습니다. 수백 권을 읽었지만 각 책에서 얻는 지식의 양은 상당히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좋은 책을 찾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어렵게 찾아 읽고 나서 겨우 30%만 남긴다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좋은 책을 찾는 것은 마치 맛있는 과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는 방식은 마치 그 과일을 몇 입 먹고 나서 버리는 것과 같았어요. 수백 개의 과일을 그렇게 먹다 보니 제가 섭취한 양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양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낭비였죠. 이런 생각이 저를 네 번째 독서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저에게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와 거의 반대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더 이상 차게 양에 집착하지 않고 질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지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방식은 약간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훨씬 뛰어납니다. 우선 저는 여전히 어디블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어디블은 책을 빠르게 스캔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어디블은 책을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저는 이 도구를 활용해 책을 빠르게 훑어보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며 매 이 책이 정말 가치 있는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책을 읽으면 때로는 책을 읽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로울 있습니다. 첫째, 시간 낭비가 됩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책 읽는 것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아, 그게 첫 번째 단계야. 오디블로 책을 한번 읽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건 정말 좋은 책이다 라고 느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읽어. 이번에는 킨들로 읽어. 그리고 읽는 동안 메모를 해. 내가 킨들에서 작성한 메모를 에버노트로 동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 그 당시에는 에버노트를 사용했거든. 나중에는 노션으로 바꿨어. 이따가 노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게. 혹시 에버노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말하는데 에버노트는 메모를 작성하는 도구야. 한번 상상해봐. 에버노트 안에 내가 읽은 책들에서 작성한 메모를 모아놓은 폴더가 있어. 가끔씩 그 폴더를 열어서 메모를 다시 읽어보곤 해. 이런 방식은 내가 읽었던 책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잊지 않게 해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 이 방법은 내가 정보를 찾으려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야. 그런데 나는 정보가 스스로 나를 찾아오기를 원했어.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어. 이름은 알리야. 영국에 사는 의사인데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고 모든 걸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관심이 많더라고. 이 사람 덕분에 Readwise라는 서비스를 알게 됐어. 이게 딱 내가 찾던 서비스였어. Readwise의 작동 방식은 내 Kindle 계정에 연결해서 내가 작성한 모든 메모를 서버로 동기화한 다음 매일 나에게 이메일로 무작위로 선택된 메모를 보내줘. 이 방법 덕분에 내가 작성했던 메모들이 잊히지 않아. Readwise가 자동으로 그 메모들을 찾아서 매일 나에게 다시 보여주거든. 신기하게도 여러 번 그 이메일에 내가 당일에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메모가 포함되어 있던 적이 많아. 그리고 Readwise의 또 다른 장점은 나중에 에버노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노션으로 바꿨을 때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야. 노션은 정말 강력한 메모 서비스야. 지금은 거의 나의 개인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Readwise 덕분에 Kindle에서 노션으로 메모를 바로 동기화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읽은 모든 책의 메모들이 깔끔하게 노션 안에 정리돼 있어. 그래서 Kindle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Readwise도 꼭 같이 쓰는 걸 강력히 추천해. 등록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남겨둘게. 아마 Readwise는 2주나 한 달 정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을 거야. 그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는데 요금도 꽤 저렴해. 한 달에 5에서 2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공유한 걸 따라한 사람이라면 내가 장담하건대 지식 흡수량이 최소 54, 60%는 늘어날 거야. 간단한 설정 몇 가지로 이제부터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읽기만 하던 단계에 비해 3배는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정말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단계를 공유할게. 이 단계는 꼭 해보길 추천해. 이 단계를 넘어서서 진행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 단계는 정말로 해볼 가치가 있어. 이 단계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들은 한 번만 설정하면 끝나는 작업들이었거든. Kindle, Readwise, Notion 설정은 한 번만 하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 그 후에는 Kindle로 읽고 하이라이트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진행돼. 하지만 이 다음 방법은 여러분이 조금 앉아서 노력해야 해. 그건 바로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책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한 방식으로 요약하는 거야. 혹시 마인드맵을 사용한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구글에서 검색하면 마인드맵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 사실 마인드맵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인드맵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은 어떤 글쓰기 도구를 사용해서도 책을 요약할 수 있어. 시간이 나면 나중에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마인드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구조는 책의 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각 가지마다 하나의 챕터를 두고 그 안에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메모를 적으면 돼. 중요한 건 그것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록되는 거야.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책에서 읽은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만들다 보면 여러분은 점점 많은 마인드맵을 쌓게 될 거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정말 유용해. 아, 현재 내가 좋아하는 책들은 대부분 마인드맵이 있어. 예전에 읽었지만 마인드맵을 만들지 않았던 책들도 다시 읽으면서 마인드맵을 만들고 있어. 내 경험상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이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이 단계만 해도 이미 엄청나게 효과적일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점수 시스템에 따르면 저는 이 방법이 우리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을 70~80% 정도 늘려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놓치게 된다면 아마 23% 정도만 남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하려는 두 번째 단계는 고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연습 중이라 습관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인드맵에서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 외에 제 생각과 관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동의하는지,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제 일상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기록합니다. 즉, 이 부분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관점을 담은 부분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내용이 제 방식으로 제 언어로 작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다시 꺼내 읽고 위에서 요약한 마인드맵 내용과 결합하면 제가 책을 읽을 때 얻은 모든 내용이 거의 완전히 돌아오고 놓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현재 저의 단계이고 아직 습관화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요즘은 책을 다 읽은 후나 읽는 중간에 바로 이 부분을 쓰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글 쓰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책을 읽으면서 이미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쓰는 게 꽤 쉬워요. 그러나 일부 분들은 글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글을 잘 쓰지 못한다고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그래도 꼭 써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어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게 바로 자신의 관점이고 자신의 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실제로 해봤고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단계는 사실 저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이 단계를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막 시작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이게 나중에 제게 큰 가치를 가져올 것 같다는 느낌을 조금은 받았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한 모든 것은 제가 여러 해 동안 해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꽤 많은 하이라이트와 좋은 지식들을 책에서 가져오고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들을 모은 결과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저는 많은 벽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저는 그 모든 벽돌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집은 모든 방이 다 갖춰져 있는 집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위키페이지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노션을 이용해 이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션은 페이지 간에 링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저는 제 삶의 여러 분야별로 그 벽돌들을 정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전문 경험에 대한 부분, 의사소통 경험에 대한 부분, 생활 기술에 대한 부분 등 제가 살면서 얻은 여러 분야를 다루는 페이지를 만들고 그 각 페이지 안에는 세부 페이지와 세부 주제들이 제 그동안의 기록이나 메모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결국 저는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 교훈, 배운 점들을 한 곳에서 다 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제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농담 삼아 말하자면 그것은 마치 제 인생의 비법서나 생활의 백과사전처럼 될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제게 많은 가치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 책 읽기 여정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책을 읽을 때 그냥 머리만 들이받고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던 시절부터 어드버 덕분에 1년에 몇백 권씩 읽고도 다 잃어버리기까지 한 시절, 그리고 지금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와, 책 읽는 게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어? 그냥 책을 즐기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야 해요. 그냥 책 읽기만 하고 방법이 없다면 정말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낭비되는 게 뭐냐면 지식이 낭비되는 거죠. 사실 지금 돌아보면 누군가 이 방법을 좀 더 빨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모은 지식은 아마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 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유한 방법들은 주로 전문 서적이나 논픽션 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픽션을 읽으면서 그냥 즐기고 쉬고 싶다면 이런 방법들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픽션 책 속에도 우리가 업무나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이 들어있다고 믿어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효과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책 읽는 데 대한 영감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사실 책 읽는 건 정말 유익한 일이니까요.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에피소드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요.